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오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PSM 마케팅은 SK그룹의 한 계열사입니다. 네, 기업 가치와 브랜드를 쉐어하고 있는 중요한 계열사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피플앤 콘텐츠라는 그 교육 사업 브랜드가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컨설턴트이자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일하기 좋은 기업, 다양성의 환경, 이제 요즘에는 개인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개인화 시대에서의 다양성 DEI를 준수하는 건 무엇이고 기업에서 또 일하기 좋은 기업은 실제로 뭘 해야 될까? 이 사례를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오늘 세 가지 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DEI라는 걸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은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지껏 있어 오지 않았던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시대고요. 그다음에 DEI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옛날은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DEI를 중심으로 일하기 좋은 문화를 한 기업에서 구축한다는 거는 뭔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연구 조사한 것과 저희 그룹 내에 조사한 것과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여서 앞부분보다 뒤에 좀 더 재미있을 거라 기억이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건 저에 대한 소개예요. 제 지금 줌 화면보다 좀 어떤가요? 사진이 좀 더 예쁜가요? 네. 저는 이제 갤럽 강점 중심으로 저희 이 PSM 마케팅에서는 강점 무브먼트 또 그 성장 마인드셋을 제고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있고 이것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좀, 그 관련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제 상위 강점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책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지금까지 총 7권을 썼어요. 근데 이 중에 어, 4권은 공저입니다. 공저. 그래서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책을 좀 많이 공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요. 어, 책을 제가 공저를 한다면 어, 많은 양의 내용을 혼자 다 쓰지 않아도 되고요. 함께 책 쓰시는 분들하고 또 재밌게 배우면서 쓸 수 있고 그분들과도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혼자 책을 쓰려면 좀 오래 걸리고 또 혼자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되니까 좀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서도 꼭 한번 책을 어, 써보시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공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ESG에 대한 일하기 좋은 기업 DEI 관련해서 지금도 책을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저는 박민희 컨설턴트입니다. ESG와 DEI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ESG와 DEI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필요하고요. ESG 중에는 소셜, S와 관련된 영역인데요. ESG 관련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직원 만족도와 조직 충성도가 DEI로 관련해서 증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과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ESG 시대에 DEI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이 융합된다, 또 혁신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DEI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어, 그,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그 다양성의 어떤 면도 좀 포용하고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추세거든요, 지금이. 근데 이따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양성이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세 번째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또 ESG 시대에 DEI가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 유치와 신뢰도가 향상되고요. 또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신뢰가 형성이 돼요. 이 부분에서 DEI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인가, 그다음에 윤리적 경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DEI 지수가 어떤지에 따라 ESG의 S를 지금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직 내 다양성, 이 DEI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나, 측정할 수 있냐면요. 조직 내에서 다양성을 측정해 볼 수 있어요.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 볼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도 한번 이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살짝 보고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좀 같이 공유해 볼 거고요. 형평성을 평가한 것, 포용성 지표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DI 목표 대비 성과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고 또 리스크 관리와 법적 준수 여부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명 성과를 보고하는 이런 것들로 DEI가 이제 평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제 DEI 전환의 시대에 이걸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 한국의 전환기라고 해서 다민족 국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으로서 매우 동질적인 사회를 형성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되게 우리만의 뭐 5천년, 반만년 역사 이래가지고 우리의 자부심이 또 있잖아요. 한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요. 이 1990년대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나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거 증가해 왔고 또 2012년 그때부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어, 들어오게 되었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 9월 말에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이 다민족 국가의 기준인 5%를 충족해서 이게 이제 유엔에서 한 국가에서 체류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의 그 수준이 그 외국인의 수준이 5%를 넘으면 다민족 국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다양성 맥락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가 지금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만의 일이 정말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굉장히 전환점을 맞은 해가 이제 올해라는 거. 이게 한국의 전환기고요. 두 번째 전환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연금 개혁과 맞물려서 정년 연장을 65세까지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매일 연일 매일 뉴스에서 신문 지상에서 이제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내년부터 25년부터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갈 때 한 24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한 1940년대에 고령화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 초고령화까지는 약 72년이 걸렸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부터 27년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은 2017년 정도의 고령화 사회였는데 25년에 초고령화로 진입하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전환기를 또 맞고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와 다민족 사회는 이제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걸 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노동력 구성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는 잘 아시겠지만 2027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세로 전환이 돼서 2032년에 한 8천 명 뭐 이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초고령화 다민족은 이제 노동력의 구성이 변화하게 된다. 그다음에 뭐 지금 매일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으로 또 이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소비 패턴과 내수 경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뭐 시니어 소비가 늘어나고 경험 소비가 늘어나고 디지털 관련된
증가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소도시의 맞춤형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주거 공간보다는 작은 주거 공간, 홈케어나 리모델링 주거가 이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과 갈등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그 호주의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 사례를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디아스포라라든지 다이버시티를 굉장히 잘 그래도 그 복잡한 나라, 그 작은 나라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15년 정도 쉐어드 라이프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같이 공공 학교에서 잘 지낼 건가.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그렇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아랍계 청소년과 이제 그 유대 청소년 서로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가 상당히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사회적 통합과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이나 인프라의 변화도 좀 요구가 되고, 경제 성장 모델도 이제 마찬가지로 노동력 구성과 연금과 소비 패턴 이런 것과 맞물려서 상당히 이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성장 모델이 이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두 가지의 이제 상관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출산이죠. 저출산.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고령화 다민족은 다 저출산과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지금 0.7명을 지금 안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기후 위기는 결국 인구 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다양성 준비도는 어떤가요? 그래서 21년에 성인의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그 여가부 이런 데서 이걸 조사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시고 있어요, 매년. 근데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52.27점으로 청소년들보다 되게 낮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2018년에 비해서 성인은 좀 낮아지고 청소년은 좀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그 다문화 수용성이 낮고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BBC에서 2017년에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 그 50대 이상인 분들이 보면은 이게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좀 낮지만 그렇지만 2012년 이후 50대 분들은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예, 이것이 지금 한국의 다양성 준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성 하면은 이제 콕스앤 블레이크라는 분이 다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분들은 긍정적인 면을 이제 연구했지만 다양성 하면 양날의 칼 이게 굉장히 어떤 그 밈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이 양날의 칼인데 다양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연구하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 헤이더 또 알렉산드라 칼리반이라는 사람은 이 하버드 대학교에 계신 분들인데, 또 이제 이분들은 뭘 연구했냐면요. 그 DEI라는 그 프로그램이 조직 내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강제적이면 오히려 구성원들이 저항과 불만을 유발하고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 측면에서도 다양성 교육을 좀 억지로 하잖아요. 또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런 교육 억지로 하면 약간 그 교육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그런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이제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은요, DEI 방식이 오히려 자유로운 의견과 토론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EI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토론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 뭐 비슷한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마크 페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페리라는 사람도 DI 정책이 잘못된 형태로 적용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젊은 그 20대 그 남성들 중에 이 역차별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완전히 정말 외국인들과 함께 이 오랫동안의 다양한 다민족 국가를 이제 이뤄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부 사회적인 갈등이 실제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씌울 수 있다.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다양성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뭘 얘기했냐면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함께 살 때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 자본이나 이런 게 약해진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해질 수 있지만 이걸 극복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 큰 그 사회적 결과, 그러니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다양성이 좀 낮은 신뢰감을 유발하거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공동체에서 적응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공동체 의식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밑에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코페이지라는 건 인지적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문제 해결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뒤에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이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분은 다양성이 창의성과 경제적 성장을 촉진해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지는 모이는 도시가 혁신적이고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실리콘밸리 사례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자베스 모스켄터라는 분은 다양성이 조직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양성에 대한 어떤 연구의 추세나 각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글로벌화 되어 있고 다 초고령화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가 기후 변화를 비롯해서 AI나 이런 이 경영 환경이나 기술의 혁신이 뭐 경쟁 구도라든지 또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어떤 다양성이라 하더라도 좀 포용해야 된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주를 보면요. 호주는 세계 최고의 다문화 선진국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 하면 백호주의로 좀 유명했던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 호주가, 음, 그,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다문화 사회로 좀 이제 이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지표는 뭐냐면 OECD 회원국 중에 해외 출생자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 그래서 인구 절반이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뭐 해외 출생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서 14년은 그 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민자 지원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자 그 지원 수준이 높은데 이민을 온 사람들도 이 나라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호주가 이게 성공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있는 호주 시민들은 뭐 설문을 했더니 21년에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다문화라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썼나, 이 타문화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하고 또 호주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막 그 자부심을 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호주가 이런 친다문화 정책을 펼치게 된 데는 이제 국제화, 그래서 이민과 이주가 좀 증가했고요. 또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막 연이은 은퇴, 초고령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이 기술도 배우고 또 돈도 벌고 뭔가 이렇게 배우고 나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오래 남고 싶어요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가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게 그게 조금 우리가 이 다양성에 대한 준비도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혁신적인 도시일수록 굉장히 성과가 높다. 다양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아니, 도시일수록 혁신이 높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은 혁신의 창의 두 번째 사례는 실리콘밸리를 들 수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는 10%의 기술과 90%의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실리콘밸리라는 것, 혁신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과 혁신성의 예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신기욱 소장님께서 이렇게 신문에 내신 걸 제가 요약해 봤거든요. 거기 보면 다양한 인재와 창의성이 촉진된다.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포용적인 환경이 인재 유치와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팀 간 협업과 상호 이해를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수 있고 다양성으로 더 넓은 네트워크와 자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혁신 지표라는 건 뭘까? 여기가 그럼 뭐가 그렇게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가 이게 굉장히 이게 높다는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혁신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국 특허청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등록 건수가 굉장히 꾸준히 높더라. 그다음에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 자금 조달 규모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에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유니콘 기업 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스타트업 하다가 접는 게 아니라 유니콘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구개발의 투자 비율 그리고 산업이 얼마나 다각화되고 있는가. 여기 오타이네요. 학술 그 출판과 인용수, 그다음에 고용 성장률, 고용 유입의 인재의 질, 그다음에 글로벌 영향력이나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의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계속 혁신적인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10%의 기술과 90%의 다양성이 이 실리콘밸리의 혁신 지표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와봤고요. 아까 이제 잠깐 이 이스라엘은 지금 약간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안전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쉐어드 라이프 프로그램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I를 이제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DI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제 좀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는 인적 자원과 ESG 차원에서 기업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은 사람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와 얼마나 다른가. 형평성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지점에서 평등하게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공정성과 공평성 제도를 의미하고요. 포용성은 모두 가치 있고 환대받고 존중받고 지원받는다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의 적극적인 조성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제 DEI가 어떻게 쭉 발전해 왔는가를 보면요. 이 1960년대는 규제와 평등의 시대였다. 그래서 정부의 차별 금지 압박에 어떻게 최소한으로 동참할 것인가. 그다음에 구성원 간 공정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에는 주요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80년대는 다이버지티가 이제 하나의 이슈가 돼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뭐 백인과 남성 위주에서 소수의 노동력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여성이라든지 네, 그래서 또 다양한 인종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또 보면 우리나라 이제 드디어 요 노동의 다양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과 다양성은 다양한 인력 확보, 문화, 일하는 방식, 마인드셋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요 부분들입니다.
이제 ESG 다음으로 DEI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내 이제 ESG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DEI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DEI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은 저희가 앞에서 DEI와 ESG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요구, 또 사회단체나 고객에 대한 요구, 또 글로벌 규제가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의 ESG나 DEI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이 사업 이 주로 기업 문화에 대한 어, 그 기업 문화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 MZ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냉소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DI와 관련된 심리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사회적 지위나 직업, 성향이 비슷하면 좀 친밀하고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다른 경험과 사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할 기회가 이제 부족해진다. 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제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믿고 싶은 정보 위주로 판단해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증 평양인데 정확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종 패러독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좀 잘 지내고 싶지만 그럴수록 왠지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회도 굉장히 그 동일한 단일 민족으로서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하지만 굉장히 분열이 많잖아요. 네, 뭐 이념적으로도 되게 좀 서로 또 분열돼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BBC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얘기를 처음 해봤을 때 서로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르면은 그 사람하고는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30%나 돼요. 그러니까 이 뭐 정치나 종교적인 얘기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도 되게 맞는 얘기가 돼가고 있는 거죠. 서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DEI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기업 경영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이 변화를 보면요. 차별 금지 차원의 어떤 다양성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기업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의 주요 과제이지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대응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논쟁, 뭐 정책이나 제도를 이렇게 발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중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나 뭔가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은 사회적인 기여나 사회적 공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이 DI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 원인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그래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목표나 전략이 얼라인이 돼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력이 구성되면 좋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성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줘야 되고, 이 다양한 인력을 매니지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 뭐 여기 존중받고 지지받는 건강한 어떤 조직 문화. 그래서 이 포용성과 소속감.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발휘되는 조건을 보시면요. 문제가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개인이 문제에 관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리한 개인과 경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요즘처럼 이런 불확실성이 높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개인이 모두 정보를 보유하기가 이제 어떤 한 사람한테 의지하기가 힘드니까 집단 지성이 필요하고 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 처음에는 이게 다양성의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거를 복제인간 팀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까 보면은 이제 동종 선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모여본 거죠. 네, 우리끼리 잘해보겠다.
근데 이제 다른 팀은 개인은 다양한데 시너지가 부족해요. 아마 이런 조직이 이제 팀의 발달 단계에서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인데 시너지가 발휘가 전혀 안 돼서 오히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완결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도 부족한 이런 단계인 조직들도 있겠죠.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다양성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런 회의감을 많이 표출하고 이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요즘처럼 초개인화 어, 시대가 될 경우엔 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영리한 팀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리한 팀은 이제 다양한 시각과 경험, 네트워킹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성이 되게 이제 높아지는 이런 조직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다양성의 레벨은요, 이 인종과 성별, 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표층적인 다양성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은, 한눈에 겉으로, 그러니까, 어, 육안으로 검증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심층적 다양성의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표층적 다양성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또는 눈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말해요. 그래서 그 생물학적 요소들과 또 쉽게 인식되는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선천적인 요소가 많아서 개인이 바꾸기가 어려운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이런 표층적인 다양성이 이 관리하는 우리가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심층적 다양성은요, 인지적 요소라고 해서 쉽게 보이지가 않아. 네. 여기는 가치나 경험, 네, 이런 것들이 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경험, 문화적 배경이 함께 형성이 돼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다양성. 그래서 개인별로 교육 수준이나 지위 경험이 다르죠. 가치 방향성, 출신 문화와 사회적 배경 같은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그 에드월드 홀의 그분이 이제 그 문화 인류학자인데 그분의 그 침묵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맥락 사회예요. 고맥락 사회. 그래서 어떠냐면 이 심층적인 인지적 요소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관리되지 않았던 뭔가 굉장히 집단적으로 어, 뭔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맥락 사회로 이렇게 문화가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가요?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처럼 그 이 초개인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팀장님들이 그 리더를 기피하는 거예요. 팀장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잘 너무 초개인화 시대이기 때문에 1대1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이제는.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고맥락 사회에서 저맥락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일본도 원래는 고맥락 사회였는데 사회가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이 고맥락이 저맥락으로 바뀌었거든요.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맥락 사회는 대충 알아듣는 거죠. 대충,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가 보다 해서 되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저맥락 사회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요즘 MZ 세대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이렇게 구체적인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되게 피드백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심층적 다양성에는 여기 보시면 뭐 개인별 뭐 가치 경험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격이라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성격. 요즘 젠 지들 또 이런 분들이 그렇게 MBTI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갤럽 강점 진단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높을 뿐 아니라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고맥락
사회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X세대라든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피드백이라는 거를 받을 때 굉장히 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한두 번 1년에 받을까 말까 한 거죠. 그런데 이 MZ 세대, 특히 젠지들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적시의 피드백을 자주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MBTI나 뭐 갤럽 강점이나 버크만이나 디스크나 이런 다양한 내 행동, 성격 이런 거, 내 강점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내가 어떤지 그런 거 아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이 어떤지보다. 그래서 이제는 표층적 다양성도 있지만 심층적 다양성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는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업의 다양성 관리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량인 거예요, 역량. 그래서 이제 리더들에게 중요한 거는 포용적인 리더십, 어, 그리고 이 다양성을 관리할 수 있는 이 관점, 그리고 능력, 그러니까 역량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옛날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못하겠어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는 일을 잘 못하는 리더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 되게 독특한데 같이 일하고 싶진 않아요. 이 리더들의 이런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피로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별로 요즘에 리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표층적 다양성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표층적 다양성은 서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심층적 다양성으로 올수록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뒤에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예를 들면, 어떤 여자냐, 남자냐, 나이가 뭐냐, 성적인 기호, 예를 들면, 뭐, 아직까지 그런 게 기업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의 뭐 인종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주위에서 한 20년 전에 일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 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립적인 언어를 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층적 다양성에서 심층적 다양성 관리로 이 다양성 관리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인지적 요소와 관련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이 고맥락에서, 아니, 저맥락 사회로 사회가 역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좀 드렸고요. 혹시 진행하고 나서 좀 이따가 저희가 질의 응답을 받을 건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 또 인지적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본다면요. 인구 통계학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분이 한국 국적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30대고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싱글이에요. 제가 이런 분을 이렇게 한번 만나서 코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인지적 관점, 심층적 다양성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어머니는 인도계예요. 근데 아버지는 한국인, 또 컴공학부에 또 MBA를 하고 있어요. 또 마케팅 경력을 가지면서 MBA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노래를 하러 이런 그 외국인들의 케이팝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한번 나가서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 그 되게 사교적이고 네트워크를 되게 좋아해. 이 사람은 MBTI로 말하자면 ESFJ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이 사람한테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네. 이 사람이 일단 종교적으로 뭐 그 힌두교거나 뭐 아닐 수 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K 그 컬처를 좋아하니까 이분은 K 컬처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인도계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분들이 언어적인 것과 이 수리력이 되게 뛰어나니까 이 사람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베트남, 인도 이런 개발자들이 한국에 오면 이 개발자들 인건비가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IT 관련된 그 PI나 프로세스 하는 그 IT 보안팀이나 이 개발팀에서 젊은 구성원들이 너무 회사를 빨리 옮기니까 우리 베트남 출신
그 개발자를 데려올까요? 이런 얘기도 저희가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또는 경력사원을 뽑아갖고 일 조금 할 만하면 뭐해서 다 딴 데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머물게 할까?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용한 퇴사, 그리고 대퇴사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 통계학적 요소뿐 아니라 인지 다양성 요소를 되게 고려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굉장한 역량이 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 우리 회사에는,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식당에서만 일하고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좀 고학력이고 되게 높은 레벨에 있는 분들 외에는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 기업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저희 이제 그 그룹의 어떤 팀은요, 제가 한 저희 회사의 한 팀장님을 팀장님을 코칭하러 갔는데요. 제가 그 팀장님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고 계신가요? 구성원들을 어떻게 리드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드하는 게 어렵습니다.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네, 모두 선배님이에요. 자기 빼놓고. 그리고 이분은 또 좀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되셨어요. 뭐 이런 다양성 또는 어 굉장히 한 팀장님들만 해도 다양성이 팀장님들 제일 젊은 팀장님, 제일 고연차 팀장님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고요. 또 한 조직 내에서도 어디서나 그럴 수 있는데 20대 구성원부터 네, 50대 구성원까지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30살 차이가 나죠? 이런 것만 해도 상당한 다양성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구 그렇게 보면 나이로만 보면 이제 여자 몇 명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인지적 다양성,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파워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도록 제도와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발달에 5단계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팀의 발달 단계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은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양성에 대한 개념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보통 동영상을 통해서 뭐, 필수 교육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게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인식의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뭐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나 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 돼. DEI 액티비티. 그래서 다양성 액티비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들 뭐 이렇게 젊은 구성원들이 리딩하는 어, 그 회식 뭐 그런 거 다시 한번 짜보자 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색 체험 같은 거 해보자. 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음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뭐 미술관에 가봅시다. 뭐 라든지 뭐 안 해보던 왼손 체험 뭐 이런 것들을 다양성에 대한 어떤 액티비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해 보는 거죠. 예, 그런 걸 시행해 보는 것들을 이제 이게 수능의 단계라고 하고요. 전술은 이걸 하면 우리 팀 또는 우리 조직의 KPI 달성, 목표 달성에 뭐가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실행해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통합이라는 거는 전체 분야로 다 이게 좀 확산이 돼서 이게 어느 한 조직에서만 KPI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조직에서 이걸 한번 확장하고 통합해 보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지속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구축과 실행 또 문화적 지속성이 유지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한번 계신 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저희 내부 어,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연구 결과에 대한 공유라서, 교재에 빠져 있는 자료들도 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거의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한 기업에서, 어, 이 DI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행복 실천과 어떻게 영향이 되는가.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매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걸 한번 봤죠. 그랬더니 다양성에 대한 실천은 구성원의 업무 몰입, 혁신 행동, 협력과 시너지, 생산성에 다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게 어, 행복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적으로 연결이 되고 모두 긍정적인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다양성에 대한 실천 수준을 봤더니 다양성 실천 수준은 아직까지는 좀 그 낮다고 이제 보여졌다.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실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못해요. 라고 이제 여기에 났고요. 그 중에서는 뭐 이 구성원이 이렇게 뭐 다양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채용이나 확보에 있어서의 다양성, 네, 소수 그룹에 대한 온보딩, 그리고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소수 그룹은 이 전체 그 소수 그룹이라는 거는 경력직이라든지 또 그 50대 정도의 고연차라든지 또는 어, 그 출산 휴가 전후의 여성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수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실천이 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인지적 다양성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어,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정성인데요. 다양성이라는 거는 사실 공정성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조직 문화로 내재화되기가 되게 어렵고 굉장히 아까 그 중간에 보여졌던 것처럼 서로 다르지만 시너지를 이루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것이 ESG하고 DEI를 같이 견주어 봤을 때 같이 되게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라는 것도 되게 포용적이고 뭐 굉장히 좋다. 라고 하지만 사실 원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와 혁신, 그다음에 원칙에 대한 준수. 그래서 내부적으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강화되는 거, 외부에서의 그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강화되는 것과 이 회사가 혁신을 추구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ESG 실천인데, DEI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DEI의 창의와 혁신,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포용 뒤에는 이 공정성이라는 것이 이제 기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정성 실천에 구성원과 리더 간에 되게 갭이 있더라는 것이었고요. 포용성은 굉장히 전체적인 기반으로는 실천이 되고 있지만 좀 심리적 안정감은 조금 더 낮게 나왔다.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하기 좋은 문화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인지적 다양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좀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 그 S그룹이라고의 이제 경우에는 30대 미만이 30%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50대 이상은 6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 현상도 있고 이제 젊은 구성원들이 많이 이제 또 회사를 옮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전체 그룹사 중에 이 P사는 저희 회사는 34세 평균 연령 굉장히 젊은 속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그 MZ 세대가 좋아하는 그 조직 문화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MZ 세대가 좋아하는 조직 문화가 그대로 다양성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가 MZ세대가 원하는 이제 워라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자율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다 달라요. 8시 30분에 출근하시는 분, 뭐 9시에 출근하신 분, 9시 반에 출근하신 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이 되게 급하게 오늘은 모두 9시에 출근해 주세요. 뭐 오후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라든지 뭐 오늘 모두 9시에 출근해 주세요. 하고 회식이 있습니다. 이런 날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미팅은 10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코로나 시기에 출근을 분산하고 사무실에 머무는 인원을 좀 이렇게 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 방법을 쓴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여성 인력 그 채용 우수 기업으로 상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채용 우수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육아를 이제 뭐 여성들만 육아를 감당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남자 구성원들도 아이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아이를 이제 보낸 유치원이나 뭐 그 학교나 그 놀이방에 보낸다든지 어린이집에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구성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좀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자율 좌석제나 스마트 오피스. 이거는 조금 약간 이 스마트 오피스나 자율 좌석제 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고정된 좌석이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MZ세대가 선호하는 자율성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오피스로 이제 그 좌석을 선택해서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방이 있고요. 룸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는 좌석, 을 팀장 이하는 모두 매일매일 다른 좌석을 선택해서 앉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업무 특성상 계속 그 하드를, 그러니까 컴퓨터나 시스템 옆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구성원들 일부는 고정석을 주고요. 대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를 통해서 자기 좌석을 선택해서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비 지원하는 거 이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멘토링하고 커리어 코칭에서도 나오는데요. 구성원들이 에게 설문을 했을 때 구성원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구성원들은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구성원들이 그 커리어, 자기의 업무에서의 커리어, 그다음에 마켓 밸류 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커리어, 이런 것이 이 젊은 구성원들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기 개발비를 이제 지원해 주거나, 그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주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멘토링과 커리어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멘토링과 커리어 코칭을 하는 이유도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가 젊은 구성원들이 피드백을 되게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피드백을 좋아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거가 있냐면 자기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가 피드백을 하기로 했어요. 선배가. 어떤 업무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좀 고쳐와. 이런 피드백이 아니라 그 피드백이 결국 이 일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멘토링이나 커리어,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젊은 구성원들이 저희 회사가 많다 보니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낮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의 조용한 퇴사를 최소화하고 젊은 세대들이 머물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의 고객이 수요자가 대부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 회사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화를 MZ에 맞춰서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되게 포용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자랑을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외부 교육비, 그다음에 뭐 선택적 복리 후생비 이런 것들을 자기 커리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자기 업무에 전문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올해 이제 AI 관련돼서도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리프레시 휴가나 뭐 유급 휴가, 그래서 장기 근속자에게는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하고 연차도 유급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15년, 20년 장기 근속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25년 장기 근속도,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이제 아직 그 만들어진 지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그 25년, 30년 장기 근속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뭐 상도 주고 장기 근속 휴가도 주고 포상비도 주고 있습니다. 멘토링과 이 아이고 멘토링과 이제 커리어 코칭은 저희가 강점 사내 코치를 5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더십 코칭, 그다음에 팀빌딩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디스크, MBTI, 갤럽 강점 진단 같은 거를 팀빌딩도 하고 1대1 코칭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구성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리더분들과 구성원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고 있고, 이 강점 무브먼트를 저희가 2년 동안 해서 그 갤럽으로부터도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코치협회에서도 이제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해서 상도 받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팀빌딩 또는 리더십 코칭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나 이제 심리 상담 서비스. 그래서 심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이 구성원들만의 최신 헬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마음 케어 상담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뭐 사실은 저도 회사의 사내 코치인데 리더분들을 만나면 이제 자기 상사 또는 뭐 친구, 동료들에게 업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코칭 받을 때 그런 내용을 그 말씀하시는 리더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희가 영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압박이 되게 크니까 그런 부분들도 리더십에 대한 애로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원들이 되게 조직의 구성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 뭐 시니어 구성원하고 일하고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저를 무시합니다. 시니어 구성원이 제2의 리더처럼 제가 팀장인데 그 사람이 그분이 자기 구성원들하고 같이 팀원들과 같이 뭐 좀 제2인자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리더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이제 저랑 코칭을 할 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 마음 케어 상담이라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비밀이 보장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DEI 문화, 앞에서는 이제 AI가 말하는 MZ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DEI 문화랑 관련된 거는 뭐냐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사실 조성이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리더들하고 원온원을 통해서 1대1 그 미팅을 통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까 저희 그룹사의 10,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은 좀 덜 조성돼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진 않는다. 뭐 이런 예, 조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살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요즘에 저희 SK그룹이 상당히 신문을 읽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좀 긴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이런 긴장도가 좀 높아져 이제 실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포용적인 리더십, 이 리더십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한국 내 어떤 리더십이 제일 많이 연구되어 왔나를 보면요. 진성 리더십, 코칭 리더십, 공유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또는 윤리적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포용적 리더십은 연구가 많이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이 DEI에서 다양성 풍토, 다양성 구축 요거랑 관련돼서 저는 이제 포용적 리더십과 관련된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포용적 리더십을 이 변인으로 한 연구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리더십은 이제 다양성과 더불어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2010년 그때부터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포용적 리더십은 그것과 발맞추어서 상당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의 2000년, 뭐 2010년이 아직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용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함을 일단 포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때 포용적 리더십의 핵심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배경을 존중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펼쳐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포용적 리더십의 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DI 문화에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장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요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 네.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 보상 체계 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이 평가라는 인사 제도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만족하는 그 퍼센트는 25%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는 왜 만족할까요? 인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바꿨어요. 평가랑 보상 체계를 바꾸니까 나한테 유리한 면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요, 크게 별 상관이 없어요. 내 승진이나 뭐, 최근 1, 2년 평가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나머지 20%는 이걸로 말미암아서 나한테 부정적인 불이익이 왔어요. 그럼 만족 안 하겠죠. 그래서 사실 만족하지 않을 확률도 25%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공정한 평가랑 보상이라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절차 공정성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고지, 그다음에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뀔 때 뭔가 합리적으로 내가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전에 뭔가 구성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공정성이 있었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배 공정성은 항상 구성원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사전 고지와 뭐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부분 있잖아요. 이 스마트 오피스 좌석 이거 만드는 거라든지 또 이 자기 개발 지원하는 복리후생 같은 걸 할 때 저희는 항상 구성원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으로 바뀔 때 그 TF에 참석하고 싶은 구성원들을 선발했어요.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 그 문화의 어, 그 고객, 그 수혜자이자 그 그 조직 문화를 소비해야 되는 실제 주요 타겟인 우리 젊은 구성원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대체적으로 그 의견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 사전 설문, 그 다음에 의견을 낸다든지 실제 제도를 바꿀 때 구성원들이 참여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 환경 아까 말씀드렸고 사내 네트워킹이나 이제 소셜 이벤트는 다양한 부서나 계층의 직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회사 내의 소셜 이벤트, 네트워킹 행사, 이런 것들이 사실 요게 이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 어떤 사업 담당 내에서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지만 담당과 담당 간의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한 층에 스마트 오피스로 바꾸면서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사업 담당을 이렇게 있게 했거든요. 그럼 한 팀이 약 한 10개 정도의 팀이 같이 있게 돼요. 서로 우리 부서만 딱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교류하고 뭐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정보도 교류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를 이동하면서 이전 부서 또 지금 부서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뭐 회식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지 아직 요거는 그렇게 서로 바쁘기 때문인지 아직 요거는 자세히 되고 있진 않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시행했던 것 중에 성장과 개발 제공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담당에서 저희 사업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부분은 갤럽 강점 진단을 한 팀빌딩이라든지 이런 다양성, 왜냐하면 이 갤럽 강점 진단을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제 그 강점 5개와 함께 34개까지 강점을 가지고 서로 이 사람들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서로 다양성을 좀 인정하게 돼요. MBTI처럼. 일단 그런 노력을 한 2년, 올해가 3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팀하고 파트별로 이건 전사가 아니고 저희 사업 조직만 말씀드리는 건데 KPI나 과제별 육성 계획을 KPI에 의거해서 어, 별도로 수립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팀의 KPI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우리 팀 구성원들의 과제별 그 실력이 어느 수준인가, 그 다음에 그 과제를 그러니까 그 과제를 KPI를 자,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통해서 또는 지원을 통해서 육성해야 되나, 그럼 어떤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팀장과 구성원이 서로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육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를 평가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도 평가에 대해서 저희 사업 조직 내에서 파트 단위로 이 팀에 자율적으로 지표를 선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핵심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그 핵심 지표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건지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건지 각 가중치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주게 해서 그걸 구성원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내가 이걸로 평가할 겁니다. 이걸로 평가 받으실 겁니다. 뭐 이 지표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가? 이걸과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됐는지에 대해서 리더들을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어,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어, 뭐 일하는 곳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